자,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프라인은 좀 많이 오셨네요. 아무튼, 3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3기는 시험 보는데 초점을 두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는 사실 1기, 2기까지 한 게 사실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3기를 그러면 안 들으면 안 됩니까? 그것도 사실 괜찮긴 한데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쓰는 시험이고, 그리고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려면 전범위로 해가지고 계속 돌리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미흡하다 생각하면은 앞에서부터 자기 계획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시험 문제가 허를 찌르는 문제들이 늘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는 우리가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아마 다른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노경만 이렇게 할 수는 있긴 한데 토요일 같은 날 다른 수업들도 다 시험 보잖아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이게 빡세고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쓸 수밖에 없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되게 긴장감이 돌고 또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냥 그걸 즐기시면서 잘 공부하시면서 계속 공부하는 게, 그리고 막판 요 6주 정도 됩니까? 우리는 끝나고 나서 한 3주 정도 시간이 있긴 한데 그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사실은 점수를 마지막 시험에서 확 갈리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3기 끝난 다음에 또 자기 스스로 셀프 정리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를 잘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하면서 다른 과목들도 그렇듯이 스스로 준비된 단권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돼 있어야 돼요. 그건 책에다 하셔도 되고 따로 노트를 만드셔도 되고, 노경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있거든요. 요거 사실 좀 내긴 했는데 그 표지도 속표지를 거기다가 그냥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보면 뒷페이지는 그냥 빈칸으로 돼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좀 쓰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빈칸에다가 포스트잇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심심할 때 다른 과목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고, 좀 뭔가 이걸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는 거기다가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3기는 거듭 말씀드리는데 전범위를 해서 쫙 까먹지 않도록 어떤 토픽을 놓치지 않도록 하면서 또 심화 있게 공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할게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보는 거를 기본적으로 바로 설명을 드리고 원래 이제 좀 끝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3기 정도 실력이 됐을 때 좀 설명드릴 만한, 우리 책에서 좀 빠진 거, 설명 안 드렸던 것들을 몇 개 좀 설명드리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걸 이렇게 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근데 중간에 이거를 아주 많이 설명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6회가 끝난 다음에 3주가 남잖아. 그럼 마지막 첫 번째 한 번 정도는 따로 날 잡아가지고, 다른 학원들은 아마 수업을 더 한 주 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시간이 겹치지 않은 선에서 이걸로 그냥 하루 특강 같은 거 해서 쭉 한번 정리를 또 나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시험 본 거에서는 문제 1번에 물음 1을 좀 제가 좀 이렇게 타겟팅해서 노려서 앞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1번 보고 헉 이게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당황하신 분은 약간 또 이제 산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2, 3,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좀 편하게 그냥 개념 묻는 거니까 그냥 쉽게 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문제 2번도 그냥 현금 보조 관련된 여러 가지랑 EITC가 늘상 출제 가능성 있는 우승 후보의 늘상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좀 그냥 한번 복습 삼아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거고요. 문제 3번은 전에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임금 격차가 자꾸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을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꼭 요대로 쓰지는 않아도 되는데 요런 목차랑 우리 책에도 있으니까 교과서 가져오셨나요? 교과서는 저도 좀 두꺼워서 찢어 갖고 다니긴 하는데 앞에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인 내용과 이런 걸 좀 보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복습 문제도 따로 보시는데 파트 3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셔도 돼요. 무거우시면. 아셨죠? 저도 요것만 가지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시험 공부 대비를 해야겠는데 전범위니까 대비를 못 하겠어요. 차라리 시험 범위를 알려주세요. 안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전범위로 계속 할 거고, 대신 그러면 만약에 예습을 좀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은 요 파트 3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 파트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그냥 계속 보세요. 지금은 늦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계산 문제 어려운 거, 아주 어려운 거 빼놓고는요, 이거 주로 여기 있는 거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내도록 할게요. 계속 꾸준히 봤나 안 봤나. 그리고 요거랑 1기랑 0기에 했던 거, 2기 했던 거, 그 앞에 있는 파트 정도
계속 반복해서 낼 거고요. 새로운 거는 뭐 그닥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거는 뭐 있을 만한 거는 뭐 제가 이렇게 작은 문제로 해서 드리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문제 1 이렇게 있어요. 요거요. 어떻게 잘 푸셨어요? 어떻게 푸셨어요? 아, 못 풀었다고요? 아니, 어떻게? 거기 보니까 기업은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생산 요소가 X1, X2 해서 XM까지 있으니까 이거 뭐야?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칠판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노동과 자본 이렇게 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산을 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1번 물음 1 요걸 가지고요.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Q 요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죠.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생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하게 되는데 생산을 해가지고요.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이게 뭐냐면 우선 노동에 대한 수요, 자본에 대한 수요도 우리가 최적화를 충족시켜야 돼요. 최적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요거 두 개 어떻게 배합했을 때 최적이 되는가? 그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생산량을 비용 극소화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요. 비용을 극소화하는 방법으로 최적화 문제를 쫙 풀어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요. 팔고 해가지고 총 수입과 총 비용을 고려해서 여기 총 비용이죠. 고려해서 궁극적으로 요거까지 다 고려를 해서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윤극대를 나타내는 최적 생산량 또는 이윤극대를 달성해주는 노동 이걸 우리가 찾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윤극대를 달성하기 전 단계로서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인데 이렇게 살짝 써볼게요. TR에서 TC를 뺀 게 우리가 이윤이잖아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산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요거를 Q로 미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MR 이꼴 MC 이게 이윤극대화를 위한 사실은 최종 결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전 단계에서 P라는 아니면 뭐 이쪽에 대한 얘기를 생산물 시장, 상품 시장에 대한 얘기를 모르면 이 비용 극소화하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해야지 극소화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 봤었어요. 이쪽으로 보시면 노동과 자본을 이게 등량 곡선이잖아요. 생산량을 몇 개 생산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을 때 그랬을 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요. 이거 알고 있는 그림이죠. 여기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배합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접하는 여기요. 여기가 이제 비용을 극소화하는 최적 균형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요거는 어떻게 결정되죠? 어떻게 결정돼요? 비용 극소화되는 노동, 비용 극소화가 되는 자본 이렇게 되는데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등비용선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MRTS라고 합니다. 약간 이거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과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 비율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과 노동의 가격을 R분의 W 이렇게 썼습니다. 뭐 이해되시죠? 이거를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연기 때 에렌버그 교수님 책에서는 보리아 책에도 있긴 하지만 원래 요거를 밑으로 보내서 이걸 두 개를 크로스해서 바꿨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요 전 단계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아니면 여기서 바꿔도 상관없는데 자, 여기 보시면 MPL을요. W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가격을요. R은 여기 MPK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과 자본 두 개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감을 쉽게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에렌버그 책에서도요. 그냥 이게 뭐 재화가 생산 요소가 W1, W2만 이렇게 하첨자로 써서 그래야지 우리가 N개까지, M개까지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요거를 좀 기본적으로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문제를 보시면 기업의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이윤극대화를 위한 노력과 이윤극대화까지 가야 되는데 생산 요소가 지금 LK 이거 대신
확장을 한 거예요. 자, 여기다 확장해서 한번 봅시다. 확장하면 생산 요소가 x1, x2, xm, n인가? n으로 했어요. n개의 생산 요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투입해가지고요, 물건을 만들어요. 이게 생산인 것이죠. 생산, 요거 Q를 만든다고 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배합을 통해가지고 비용 극소화를 달성합니까? 이거야, 이거. 그러면 요거랑 똑같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생산 요소의 가격을 W1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MP1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생산 요소에 대한 가격이 있으면 MP2 이렇게요. 그러니까 살짝 이게 말을 꼬아도요, 낯설어 가지고 당황할 수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동경제에 관련된 모든 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를 어떻게 좀 버무려 가지고 레고처럼 잘 쓰는가,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점점점 가게 되면 이게 WN일 때 MP N개까지인가요? M인가? 모르겠네. M이네. N으로 합시다. M으로 합시다. 그러면 M 이렇게요. 이거야, 이거. 요거를 좀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1원당 한 개 생산의 균등의 법칙. 저는 그냥 제목을 그렇게 넣어놨거든요. 우리가 비용 1원당 한 개 생산이 같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살짝 다시 한번 볼게요. 요 느낌이 우리가 뭘 뜻합니까? 라고 하면요, 요 느낌이요, 한 개 비용이라는 게 느낌이 와 닿으세요? 한 개 비용이라는 게 이렇게요. 왜 그런가 한번 잘 볼게요. 자, 요거를요, 요거 좀 우선 하기 전에 좀 뒤집어서 먼저 봐야죠. 요걸 하기 전에 한번 뒤집어요. 이거를 뒤집어서. 다 우리 원래 했었어요. 이거 연기 때 했던 거 기억나는데, MPL분의 W 이렇게 있고요. MPK분의 R 이렇게 있고요. 지금 똑같은 거잖아. 분모분의 분자 뒤집은 거니까. 그쵸? 요거를 우리가 이게 한 개 비용이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요거 한번 잘 봐볼게요. 이거 어떻게 써요?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 델타 L분의 델타 Q, 이거 이해되시죠? 델타 L분의 델타 Q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요거 전에 요거 살짝 변환 과정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써봅시다. 델타 L분의 델타 Q 그 다음에 W 이렇게 돼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거를요, 여기 살짝 지울게요. 계획이 실패했네, 여기. 자, 그러면 요거를요, 위로 넘겨 볼게요. 그러면 이게 델타 Q분의 W. W는 노동의 가격 임금인데, 이건 아무 얘기 안 하면 우리도 약속합시다. 그냥 시장에서 결정돼서 고정돼 있다. 상표 취급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노동이 얼마나 증가하니? 근데 그거에 따른 비용.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는 정리하면 한계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가변 투입 요소가 노동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공간이 이러니까 여기다 쓸게요. MPK분의 여기 R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뒤집어서 다시 쓰면 똑같지요. K가 변하는 거잖아. MPK니까. 델타 Q분의 R 이렇게 되고요. 이거 다시 쓰면 델타 Q분의, 아이고 괜히 했네요. 자, 그러면 R에다가 델타 K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선 가변 투입 요소가 K가 되는 건데 이게 바로 한계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거는 요거 원리에 따라서 생산 요소가 노동 자본 말고 하첨자로 쓰긴 했습니다. X1, X2 이렇게. 근데 그렇게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에렌버그 책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먼저 쓴 다음에 그게 이제 해설에도 그렇게 넣어놨어요. 이걸 분모분의 분자 뒤집어요. 이게 이렇게 성립하는데 이걸요. 이거는 사실 목차 잡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도출 설명하는 과정만 좀 보여주면 돼. 여기 무슨 제가 미분이 들어가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최적화의 원리를 그대로 그냥 하나 가져온 거야. MRTS가 R분의 W랑 똑같다는 걸 그걸 그냥 가져온 겁니다. 이걸 뒤집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MP1분의 W1 그리고 MP2분의 아이고 그렇죠. 뭐 그냥 바꿔놨는데 죄송해요. 바꿔놨는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이게 뒤집으면 되겠죠? 요거 이게 뒤집으세요. 뒤집어가지고, 뒤집어야죠.
하다 괜히 지웠네. MP1분의 W1 이거 뒤집어요. MP2분의 W2 이렇게요. 그리고 점점점 MPM분의 WM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노동과 자본으로만 하시고, 근데 요거 하첨자 쓴 것도 좀 잘 봐주시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가 MC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윤극대화랑 어떻게 연결됩니까? 여기 보세요. 이윤극대화 조건은 MR = MC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윤극대화 조건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게 의미가 뭐라고요? MC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랑 뭐가 똑같아야 되냐면 MR 이게 같을 때가 이게 이제 이윤극대화의 원리예요. 이윤극대화의 원리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하나로 보면 MP1을요 여기다 곱해주면 MR 곱하기 MP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정리를 하면 생산요소 첫 번째 생산요소의 최적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W1은 요거 곱하기 MR 곱하기 MP1 노동이면 MPL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생산 요소는 MR 곱하기 MP2 그리고 N번째는요 여기도 보이시나요? 여기 MR 곱하기 MPM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끝. 요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이제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고 하면 MR이 P랑 똑같겠죠. 그래서 P 곱하기 MP1 이렇게 이게 VMPL이잖아요. 그리고 P 곱하기 MP2 여기요. P 곱하기 MP3 이렇게요. 뭐 하나만 해도 되는데 한 보통 2개까지 쓰고 M개까지 있으면 M개까지 거기 제시된 것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윤극대화를 위한 노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 이윤극대 MR = MC랑 그 다음에 비용극소화에 대한 노동과 자본의 적절한 배합 그거를 나타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썼나 한번 뭐 요거만 그냥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뭐 다 잘 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뭐 채점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중요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노동의 수요에 대한 최적 수요를 우리가 나타낸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MR = MC까지 가고 여기 나오는 게 이게 MFC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VMPL 거기까지 다 되는 거니까 이게 다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 이거는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 공급인데 그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해보기 위해서 살짝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가 막 사실 뭐 이렇게 복잡한 식도 나온 적은 없고요. 사실 이게 거의 또 맥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 정도가 그동안 나왔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오긴 할 거예요. 수요 공급보다는. 자,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 곡선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쭉 숫자가 있고 뭐 우하향하는 형태로 돼 있고요. 노동 공급 곡선은 거기 보시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을 구하고 임금률을 시간당 6,000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고용주한테 고용된 노동 1인당 1시간당 그러니까 L이 1시간 이렇게 되는 건가 봐요. 사람이라 해도 되겠지만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시죠. 보조금을 지급한다. 누구한테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고용주한테 지급했어요. 자, 그러면 2번은 노동에 대한 수요 공급에 대한 시장 요거를 먼저 살짝 가르치셔야죠. 막 계산하기보다는 먼저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뭐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고 노동에 대한 공급 이렇게 있어요. 자, 우선 이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기업이 되는 거죠. 이게 고용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고용주에게 만약에 세금을 때리게 되면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가고요. 뭐 근로자에게 세금 때리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이고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봤는데 지금 이제 보조금을 때리는 거예요. 보조금을 이제 근로자에게 때릴 수도 있고요. 세금의 반대예요. 서브시디인데 고용주한테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1차 용어로 해서 할 때는 근로자에게 때리던 고용주한테 때리던 0, 1, 2 그것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한쪽으로 쭉 하면 되니까 그냥 근로자에 떼는 걸로 모두 해도 상관없는데 2차에서는요 고용주한테 때리는데 이 공급곡선 이동하면은 완전히 빵점으로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고용주한테 보조금을 준 거야. 그럼 고용주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게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문제를 보니까 지금의 균형 고용량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알아서 구해라 이거고요. 이 제로를 할게요. 그래서 고용시간과 임금이 있을 것인데, 근데 거기 보니까 6,000원이라는 시간당 임금률을 줬더니 릴자는 뭐 보통 빼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용주한테 시간당 얼마의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시간당 임금률이 여기 6,000원이 되게 이 원 하면 여길 찾는 거야. 이게 6,000원 이렇게 되는 걸 찾아라. 이렇게 돼 있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또 보조금의 총액은 얼마인가? 아,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거기 시간당 얼마요? 거기 보시면 보조금을 얼마씩 또 줘야 되는가? 그것까지 계산을 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좀 크게 이제 그리셔야 돼요. 해설에 넣어놓긴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림을 그리려면요. 노동 수요 공급할 때 우리 W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지 이제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 줬을 때 이동하는 게 좀 편합니다. 자, 노동의 수요 곡선도 W로 바꿔주시고요. 거기 해설 한번 볼까요? 해설 잘 그려놨나? 해설. 그래서 일부러 거기다가 W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해설에 보시면 4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W 해가지고 마이너스 60분의 1 L 더하기 이렇게 있고 5,5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원래 처음에 노동 수요 곡선이고요. 노동 공급 곡선 정확하게 원점을 지나게 안 그려도 돼요. 여기 원점에서 떨어지게 그리면 되는 거니까 약간 이렇게 좀 완만하게 해서요. W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50분의 1인가요? 맞죠? 50분의 1 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조금의 크기를 주니까 얘가 이렇게 상방 이동을 하게 돼요. 얼마의 보조금을 줬더니 새로운 임금이겠죠. 새로운 임금은 요 기울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절편이 상방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건데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상방으로 보조금 서브시디라 해서 S 이렇게 할게요. 뭐 식은 뭐 우선 이것도 답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약간 숫자가 크다 보니까 중간에 계산 과정도 좀 써주세요. 그래서 답이 좀 틀리더라도 이 취지만 맞으면 그래도 몇 점이라도 주시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수직거리는 우리가 보조금의 크기를 이렇게 수직으로 올렸으니까 해야죠. 거의 끝에 절편에다 올리기도 했는데 요 거리예요. 요 거리가 보조금의 크기예요. 요 거리가 보조금의 크기예요. 요게 S의 크기입니다. 근데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의 목표가 뭐다? 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임금은 구할 수 있어요. 얘랑 같게 풀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이 3,000인가요? 3,000이고 15만인가요? 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임금이 3,000 이렇게 됐었는데 보조금을 줬더니 새로운 임금 수준이 6,000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보조금의 크기를 먼저 구하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요 이 원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요 공급곡선 상에 있잖아요. 요게 이 제로가 있고 요게 이 원이니까 6,000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W가 6,000이고 여기 50분의 1 하니까 50 곱하기 6,000 하면은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만인가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것도 이제 구할 수가 있네. 요것도 보시면 15만인가요? 15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15만에 있는 값을 여기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30만을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값을 두 개 찾으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계산을 한 게 보조금의 크기는 뭐 쭉 대입을 하시면 구할 수가 있고 S가 뭐 5,500인가요? 5,50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본 건 보조금의 크기는 얼마가 되니? 라고 하면은요 보조금 부과 후 거래량이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단위당 이만큼의 보조금을 제공했어요. 그럼 거래량 곱하기 요거니까 요 크기예요. 직사각형 하면 거기 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보조금의 크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기 뭐 피금 처리 있는데 요게 보조금의 크기, 조세 크기 구하는 것도 뭐 잘 봐주시고 보조금의 크기 구하는 것도 잘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이거야. 균형값 구해가지고 보조금 조세 크기 하나만 더 수요 공급해서 더한다 그러면 탄력성,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탄력성 문제도 언젠간 나올 거예요. 그럼 탄력성 구하는 공식 써가지고 계산하시고 뭐 그냥 그 정도가 우리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은요. 3번은 그냥 뭐 문제는 길지만 그냥 쉽게 보자라는 뜻에서 사실 한 거거든요. 정부가 노동시장에 최저임금을 실시했어요. 이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대. 근데 그런 조건이 어떤 경우일까 이거예요. 정부가 최저임금을 실시해요. 그럼 우리가 실시할 때 노동시장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약간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아무 얘기 안 하면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있고요. 우리는 알다시피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일 때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됐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요 독점 시장에서도 자주 출제되는데 지난번에 계산 문제까지 거의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해요. 제가 수요 곡선 계산 문제는 1기랑 2기 때문에 했던 걸로 할 거고요. 더 이상 미리 예고는 하는데 안 낼 거예요. 계산하는 문제는.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시긴 해야 돼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수요 독점인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실 때 거기 보니까 그림이 빠져 있는데 제가 그림 집어넣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노동의 수요 곡선이 있고, 이게 MFC가 기울기가 이렇게 갈라진다니까요. MFC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노동의 공급 곡선과 관련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최저임금제가 먼저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균형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임금,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최저임금을 여기서 설정했다 할게요. 최저임금 이거 밑으로 낮은 임금 주지 마 해서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뭐 당연한 거지만. 근데 사실은 좀 그런데 1번에 보시면 임금률과 고용량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 그러면 사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균형 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설정된 경우 이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이게 배점이 좀 크니까 한번 여러분 쓴 다음에 제가 총평을 넣으면서 다시 할게요. 어떻게 했나 한번 볼게요. 근데 기본적인 출제 포인트는 그냥 이거보다 낮을 때는 의미 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요. 임금률은 상승하지만 고용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노동의 수요 곡선이 수직이 되는 경우, 그렇게 보면 되겠죠. 공간이 없어서 이쪽으로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일 때 우리가 보통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기 보시면 최저임금이 이렇게 형성되면 여기 W2에서 최저임금이 형성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자리는 노동 수요에 의해서 근로자보다는 기업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노동의 고용량이 결정돼요. 그럼 일하려고 하는 사람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해서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균형 상태보다 이렇게 고용이 감소하게 되는데 고용이 감소가 없다라고 하려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노동의 수요 곡선이 수직이 되면 된다고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 공급 곡선이 우상향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균형임금이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때 최저임금을 여기서 설정을 했다 합시다. 똑같이 이렇게 설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균형점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가 2제로에서 여기가 이제 고용량이 이만큼인데 고용량은 이전과 똑같이 불변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경우 실업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이 임금이 올라가니까 일자리는 감소하지는 않았어요. 노동 수요 곡선이 수직이니까.
근데 임금이 올라가니까 일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증가해요. 이렇게. 그래서 노동 공급하려는 사람 늘어나니까 이만큼 실업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고용 감소는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냥 예시 답안으로는 노동 수요 곡선이 수직일 때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상황 3에서 임금률과 고용량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경우 글쎄 뭐 약간 억지로 막 노동의 수요 곡선을 우상향해서 그리면 글쎄 그것도 참신하다 할 수 있긴 한데 우리가 배운 노경에서 그냥 얘기한다 그러면 이 수요 독점 상황에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실시하게 되면 적절한 수준의 그림은 거기 빼놨어요. 적절한 수준의 하에서 최저임금을 실시하면 이 최저임금은 임금 수준도 올리고요. 그럼 원래는 고용을 감소시켜서 실업이 발생해야 되는데 고용까지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근데 단 이건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원래 수요 독점 시장에서는 어디가 균형점입니까? MFC랑 얘가 MRP예요. VMPL이에요. MRP라고 쓸게요. 일반화시켜서 MRPL이야. 그럼 여기서 고용이 결정되고 노동의 수요자가 힘을 갖고 있으니까 임금을 이렇게 낮은 임금을 준다고 이렇게 팍 낮춰가지고 이만큼 그러니까 이걸 뭐 착취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적절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요거 AB라고 했습니다. 우리 뭐 1기인가 0기 때부터 해서 요 사이에 최저임금을 실시하면 원래는 사실은 그림을 잘 그려주셔야 되는데 계산하는 것까지 뭐 지난번에 나왔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좀 희박해요. 근데 약간 복수 삼아서 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 사이 A와 B 사이면은 우리 여기에 맞추는 게 좀 좋긴 해요. 근데 보통 책에서는 여기에 맞추기보다는 여기서 좀 떨어지는 거 뭐 이렇게 맞추긴 해요. 그러면 새로운 노동 공급 곡선은 이게 되고 새로운 MFC는 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 자체가 여기 MRP랑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증가하게 되고 여기 있는 것보다 임금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던 논리적으로 잘 쓰면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음 4번 볼게요. 4번은요 그냥 대체 탄력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탄력성 계산하는 건 나올 때가 됐거든요. 잘 하셔야 되는데 대체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알고 공식을 알고 좀 약간 응용할 수 있는가? 그걸 살짝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어느 나라의 생산 요소에는 노동과 자본만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노동과 자본의 대체 탄력성이 2다 이렇게 있습니다. 대체 탄력성은 노동과 자본이 얼마나 대체가 용이한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대체 탄력성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 대체 탄력성의 이제 기본식은 뭐냐면 노동과 자본을 둘 다 이제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원래는 그렇게 되는 거죠. 한계 기술 대체율이 변했을 때 원래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MRTS LK가 얼마였었는데 MRTS LK가 얼마나 변했니?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자본에 비해서 얼마나 상승했니? 그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L분의 K가 얼마나 대체가 됐니? 요거요. 등량 곡선에도 우리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MRTS LK라는 것은 이 균형에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균형에서는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이죠. 그래서 R분의 W 요거 대비 R분의 W 이렇게 표현해요. 얘는 그대로 그냥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또 안 쓸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조금 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량 곡선의 형태랑 곡률의 기울기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R분의 W가 만약에 노동의 가격이 싸졌다 그러면 얘가 R분의 원래 W였어요. 제로에서 싸졌습니다. 싸져서 이렇게 싸진 거죠. R분의 W1 이렇게 해요. 좀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하는 게 되게 쉬운데 아닌 분들은 이거는 반드시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기본적인 거는 좀 이렇게 탄탄하게 하셔야지 좀 뭔가 이게 답안지가 퀄리티가 있어 보이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등량 곡선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콥더글라스 형태가 되면 이렇게 등량 곡선 A와 같은 형태가 되면 노동과 자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하게 되네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R분의 W가 이거였는데 이 델타 R분의 W는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벌어졌는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얘가 델타 R분의 W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대비 이거
그랬을 때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여기 A점에서 여기 B점까지 가서 이만큼 노동이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노동과 자본까지 다 고려한 어떻게 보면 뭐 임금이나 자본에 대한 탄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요거씩 썼는데 그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2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임금이 만약에 거기 보니까 격렬한 노조의 활동으로 인해서 임금이 상승했대.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요. 여기서는 물론 이제 L분의 K예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직관적으로 보면 임금이 상승했더니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그냥 탄력성이 어떻게 되냐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확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가 아니라 0.5 이렇게 되면은 임금 올려주세요 했더니 나가세요 했는데 조금밖에 못 나가게 되는데 이 경우는 더 크게 노동의 감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하면은 이 분자가 변하는데 노동이 감소하니까 이건 커지긴 하겠죠. 아무튼 이쪽이 더 크게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답안지에는 어떤 걸 쓰셔야 되냐면 대체 탄력성 식 정도만 좀 써주시고요. 배점은 뭐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서 내용을 써가지고 거기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근로자가 차지하는 상대목, 그 자본에 대해서 전체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써주시고요. 목차를 잡으면 근로자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몫이다라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 전체 Q 대비, Q니까 이제 총 수입이라고 하면은 이거 대비 노동소득 얼마나 되니?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생산 요소가 노동 아니면 보통 자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근로자가 차지하는 상대 몫을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아니면은 자본 대비 노동이 얼마나 가져가니?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말로 설명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식으로 살짝 써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요거는 알고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노동소득, 근로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 위에 요거는 똑같이 알고 있잖아요. 요거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노동소득, 근로소득은 저기 나와 있는 건 W 곱하기 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K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우선 직관적으로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해야 되니까 W가 올라갔는데 얘가 크게 주는 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몫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그래서 뭐 그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살짝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한번 봅시다. 문제 2번은요. 정부는 전형적인 현금 보조 방식의 복지 프로그램을 근로장려세제로 보완하려고 한다. 그래서 근로장려세제가 이제 포인트긴 한데 전통적인 현금 보조 방식과 비교할 때 이 현금 보조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돈으로 주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설에는요 현금 보조 방식을 몇 개 나눠가지고 설명했는데 분량을 딱 보면은 그래도 나름 막 15점, 10점 뭐 이렇게 해서 특히 15점이니까 좀 늘리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측면도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 2번 보시면 자, 우선 현금 보조예요. 현금 보조. 자, 현금 보조 방식 어떻게 이 사람이 근로소득이 있나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짝 그 해설엔 넣지는 않았는데 소득에 따라서 보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생각을 해서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여기가 근로소득이라 합시다. 근로소득이 하나도 없어. 이게 보조금이라 합시다. 보조금. 아니 왜 이 그림을 그려야 됩니까? 해설도 안 했는데 왜 이걸 했냐면 우리가 지금 비교하려는 게 더 밑에 여기까지 써도 되겠죠. EITC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로장려세제입니다. 근로장려세제 얘기할 때는요 여가와 소득 간의 그 평면에도 있지만 늘상 보통 경작 교과서에 나오는 게 보조금액과 근로소득과의 관계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이걸 안 써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근로소득 물론 거듭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모든 수험생들이 다 썼어. 그럼 또 차별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애매하니까
나름대로 제가 글쎄 그래서 어떤 분은 최고 답안 되는데 절 최고 답안으로 뽑아주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노하우가 다 공개되는 것 같아서. 근데 공개하는 게 착한 일이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가지고요 자기가 그렇게 뱉어낸 거를 남들이 딱 보면요 따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못해. 걱정 안 하셔도 돼. 그걸 따라할 정도면요 노경의 엄청 고수, 그 최고 답안에 버금갈 정도의 답안을 쓰는 사람이면 괜찮네 이렇게 되는데, 무림의 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영화 보면은 제가 무슨 뭐 소림사 이렇게 있으면 딱 보고 하고 따라 하는데 그게 안 된 사람은 못해요. 그냥 괜히 부담만 더 늘어나. 나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안 돼요. 오픈북 아예 안 됩니다. 그 최고 답안 쓴 사람은 뭐 그동안 뭐 그냥 뭐 타고난 그거 아니에요. 그만큼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답안지 막 작성하는 연습을 해서 그게 나온 거거든. 그래서 답안지에 모의 시험이지만 그 정도 퀄리티가 나올 정도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냥 뽐내서 이렇게 최고 답안 해도요. 저 사람이 하지 않을까? 절대 못해요. 그건 제가 장담해요. 아셨죠? 아무튼 근로소득이 있는데 여기 보조금의 크기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 보조금의 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이게 점증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탄 구간이 있어. 평탄 구간에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점강 구간이 있습니다. 점강 구간은 이렇게 되고. 보통 이 그림이 항상 따라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ITC 관련해서 아니면 다른 보조 관련해서 그림을 나오면 이 보조금 관련된 것도 약간 뭐 좀 그냥 틀릴지라도 좀 시도하는 게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일명 얘기하는 스파이크 모형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보조금이 아예 근로소득이 없어도요 보조를 그냥 해주는 거야, 일정하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끝, 이렇게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냥 보조를 안 해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노동에 대한 여가와, 여기 여가라고 쓸게요. 여기 뭐 소득 또는 소비라고 해도 되고요. 평면에다 이렇게 나타낼게요. 그럼 여기가 뭐 T 24시간이라 해도 되고, 이렇게 있으면 자, 보조금액이 아예 근로소득이 없을 때, 자기가 돈이 없을 때 주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표현한 거고, 이 사람이 선택하는 예산서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살짝 이 사람은 여기쯤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를 선택해서 일을 안 하는 쪽으로, 여가를 증가시키고 일을 안 하는 비경한 인구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이제 이것만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그 분량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냐 완만하냐 해서, 완만한 사람은 우리 전에 본 것처럼 여기에 걸리면 이 영역에 이 보조 크기가 높지 않은 거니까 이게 높아, 스파이크의 이 못이 조금 매버리면은 아예 그냥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영향 안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별 할 얘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둘 중에 하나의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받는 걸 그려야겠어요? 안 받는 걸 그려야 되겠어요? 받는 걸 그려야지. 그러니까 이 받는 것만 보통 그린다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답을 쓸 때는 뭐 좀 분량을 좀 늘린다라고 하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MRS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보조에 영향 받는 경우, 받지 않는 경우 다 써주면 당연히 좋은 거고. 아셨죠? 그럼 이것만 쓰면 틀립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남보다 조금 더 뭔가를 차별화해서 좀 더 이렇게 써주면, 그 뭐 가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예 최저소득 보장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근로소득에 따라서 최소한의 얼마만큼의 우리가 보조를 받게 됩니다. 그럼 예산선이 쭉 있으면, 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선 말이야, 이 정도 미니멈 소득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건 안 쓸게요. 뼈대만 그리면 이만큼을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요거 미만인 사람은 그 차액만큼 이렇게 보조를 해줘요. 그럼 이게 보조의 크기를 이쪽으로 갈수록 근로소득이, 노동을 하게 되면서 근로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보조 크기가 삼각형 뒤집은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요거랑 색깔 맞춰서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해요. 요거 맞춰서 그립시다. 맞춰서요.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보조 금액이 살짝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주황 색깔로 요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첫날이니까 맞췄고요. 다음부터는 그냥 막 색깔 쓸게요. 뭐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얀 색깔로만 하면 좀 무미 건조해가지고 색칠 공부하자 이런 뜻이죠. 자, 부의-소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최저소득 보장제도고요.
보장제도. 위에는 스파이크 모형이라 하죠. 일명 스파이크 모형. 그 모형.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하나를 꼭 집어서 여기다가 이제 뭐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같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난번 같이 뭐 이렇게 식을 줘가지고 구해라 거기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줘가지고 알고 있는 걸 다 뱉어내라 그런 식으로도 갈 수는 있어요. 자, 네거티브 인컴 텍스 부의소득세 한번 볼게요. 부의소득세. 부의소득세는요, 사실 일정 소득 미만이면 이제 보조금을 주는데 일정 소득 수준 될 때까지 보조금을 조금씩 줄여주는 형태를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최저소득 보장제도랑 비슷해요, 형태는. 근데 여기까지는 최소한 뭐 100만 원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보조를 이만큼 무조건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주는 거지. 원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평행하게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세금을 때리는 걸로 해도 되고요. 근데 아니면 이제 보조 금액을 조금씩 줄여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거보다는 요만큼의 보조 금액이 줄어드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랑 차이점 이해 가시죠? 여기 부분이 날라가요.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 날라간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하면 그만큼 세금을 좀 내는 거예요. 받을 거를 덜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아무튼 요 형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차곡선이 여기 영향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역시 일하네 이렇게 결론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중요하죠. 부의소득세는 이거와는 달리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거 모두 근로하려는 의욕을 떨어뜨려요. 근로 의욕이 하락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표현하면 비슷하게 되는데 보조 금액이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보다 좀 작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보조 방식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는데 전부 다 세 개의 공통점 뭡니까? 라고 하면 노동에 대한 공급 의욕을 저하시킨다라는 게 공통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EITC입니다. EITC는 이러한 보조금의 형태를 나타내니까 이 색깔을 뒤집어 가지고 표현을 해야죠. 그거는 여러분들 많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여가 하면은 저걸 뒤집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조의 크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고원 구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게 점증이죠. 보조금의 크기가 점차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증 구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고원 구간, 아니 평탄 구간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감소한다 해서 점감 구간 이렇게 돼요. 위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주로 이 점감 구간에 보통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점감 구간에서 표현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우선 셀프로 봐보세요. 구간별로 해가지고요. 우선 첫 번째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봐야 되는데 여기 임금률 기울기가 어떻게 돼? 하얀 색깔보다 노란 색깔이 기울기가 가팔라졌으니까 여가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대체 효과는 여가의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렇죠. 여기 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비싸진 여가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요. 그러면 노동 공급은 증가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다른 거랑은 다르게 이 점증 구간 노란 색깔 영역에서는 왜 노동 공급이 증가합니까? 보면 여기 보세요. 내가 근로소득이 증가하잖아.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럼 보조금액이 커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서 근로소득 많이 따올수록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도 커지니까 여기 될 때까지는 최소한 힘을 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로 의욕을 좀 이렇게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이때는 여가가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노동 공급은 감소. 이렇게 돼서 여기에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두 개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셨죠? 그래서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렇게요. 우선 결과도 알고 계셔야 되고 시험 나오게 되면 이렇게 좀 풀어서 쓰시면 돼요. EITC가 뭐 연속 나올 줄 알았는데 잘 안 나왔는데 이번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아시겠지만 대체 효과는
소득효과는 이렇게 했는데 소득효과는 동일해요. 동일해. 왜냐하면 실질 소득이 다 증가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대체효과는 어떻게 돼요? 예산선이 평행하잖아. 대체효과는 없어요.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얘는 점감 구간입니다. 점감 구간은 대체효과는 여기서도 동일하게 효과가 되는데 기울기가 완만해졌어. 이전의 임금률보다. 그러니까 여가의 가격이 싸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가에 대한 싸진 거를 증가시키고 노동 공급은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소득효과는 역시 동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고 다른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면은 소득효과는 각 구간마다 다 효과가 동일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고원 구간에는 오히려 대체효과는 없어요. 상대 가격이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점감 구간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건 노동 공급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대체효과, 소득효과 모두 근로욕을 저해한다라는 거. 근데 EITC는 괜찮아요. 여기쯤에선 저해돼도 이 앞에 아예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팍 이렇게 세우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것 좀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물음 2번 나와 있는 거는 그 우리 책 있잖아요. 책 있으신 분들 살짝 보시면 살짝 몇 페이지를 봐주시냐면요. 주로 이제 파트 3 쪽을 많이 하긴 할 건데요. 자, 그 앞에 쪽 한번 보세요. 그래서 697페이지 거기 한번 볼게요. 695페이지 거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695페이지는 거기 보니까 EITC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문제는 각 구간에 대한 설명을 거기다 집어넣느냐고 문장은 길어졌는데 아예 그냥 뭐 그렇게까지 주진 않을 수가 있어요. 문제를 살짝 보시면 페이지 695페이지요. 자, 정부가 근로장려세제를 통해서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려는 인센티브와 보조의 효과를 동시에 얻고자 하는데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구간을 4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는요,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소득의 일정한 비율로 보조금을 비율로 이렇게 증가시키고요. 이 구간에서는 보조금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한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결과는 알고 있죠. 여가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쭉 이렇게 원래 있는데 처음 구간에서는 1구간에서는 이거를 올려준다니까요. 노란 색깔로 했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려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을 거기 집어넣은 거죠. 자, 그러다가 제2구간에서는요. 보조금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 이렇게 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까지 됐죠? 다음에 3구간에서는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줄여나가요. 그래서 3구간에서는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 요거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마지막 4구간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요거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거기까지 우선 끝. 근데 한편 이와 별도로 3구간의 중간점 이후 3구간이 여기에요. 3구간 점감 구간이에요. 점감 구간. 네, 그 구간에서는 일정한 한계 세율로 소득세를 이제 부과하는 거야. 야, 너 이때부터는 먹고 살만하지? 해가지고 이제 소득세를 부과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한번 봐보시면은요. 기본적인 그림은 이렇게 돼 있는데, 69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 거기 보시면 아예 그냥 보조금을 안 주고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3구간 꺾이는 구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냥 아예 세금을 쫙 부과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니까. 여기서 점점점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이제 보조금을 이렇게 주다가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꺾여지는 거야. 꺾여져서 색깔을 여기서 꺾여져서 이렇게 세금을 꺾였어요. 이 너무 높이 그려가지고 좀 그렇게 됐는데 내려가기엔 그런데 좀 올라가야 돼요. 거기 좀 잘 봐보세요. 좀 올라가고 모양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거기 색깔을 잘 칠하면 여기 감소되는 면적 있잖아요. 여기랑 여기가 똑같이 거기 보시면 갈라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삼각형 여기가
똑같은 모양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 그림은 잘 그렸는데 저는 좀 삐딱하게 되긴 했네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어려우니까 좀 복잡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그냥 EITC가 너무 단조로워가지고 교수님 다른 우리 노동경제 말고요. 다른 교수님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응용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한번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69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거요. 우리 문제에 해당하는 게 뭐 그건데 물음 2가 되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구간, 점증, 고원, 점감 그 구간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698페이지 여기 있는 문제를 그냥 새롭게 좀 각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근로장려세제가 전형적인 복지 프로그램 그거와 차이점 여기 설명드렸어요. 이걸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699페이지 가볼게요. 4번 문제 그게 우리 물음 2예요. 거기 보시면 정부가 이러한 제안을 실제로 정책에 반영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거기 해설을 볼까요? 이 책에서는 이제 교수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그냥 두리뭉실하게 넣어놨는데 해설을 제가 조금 그냥 풀어서 목차를 잡아서 넣어놨는데 그걸 한번 볼게요. 해설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 근로장려세제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사항. 아무튼 이게 이제 EITC가 되는 거죠. EITC. 자, 우선 이게 공평성을 위한 이제 보조금이 사실 주 목적이에요. 공평성을 충족하는데 문제는 그냥 여기서 나와 있는 보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효율성을 떨어뜨려요. 비효율성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평성하고 점감 구간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노동 경작에서요, 어떤 노동 시장에 대한 그냥 그림을 그려서 효과가 어떠냐, 그 팩트를 경제적 분석을 물어보는 것 말고요, 어떤 최저임금제니, EITC니, 뭐 그런 정책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좋으냐, 나쁘냐까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아요. 그 판단 기준은 뭐다? 효율성과 공평성이에요. 별거 없어요. 이 두 개를 합한 것을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는 EITC에서는 이 효율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설계할 때 이 저소득층한테 혜택이 가냐? 이걸 이제 먼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그렇게 넣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 여부 이렇게 넣어놨어요. 첫 번째 줄에 EITC 근로장려세제는 원래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경제력 지위를 높이는 게 목적인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일을 안 하면 옛날에 이 앞에 나와 있는 스파이크 모형이라든가 최저소득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을 안 하는 경우에도 일정만큼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EITC는 뭐야? 일 안 하면 너 뭐야? 너 일 안 했어? 너 보조금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예 노동 공급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진짜 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아예 근로소득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은 혜택이 안 되니까 그 뭐 사각지대라고 넣어놨는데 그렇게 사각지대에 빠질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 노동에 대한 능력이 없는 자는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없어. 원래는 이 사람이 또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뭐 다른 방식이든 뭐 이걸로 해결하기는 그렇겠지만 뭐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그 부부 합산 소득이든 개인이든 아니면 나라마다 여기 사다리꼴 면적으로 보조해 주는데 각각 구간에 대한 거기 보시면 소득 구간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또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약간 효율성과 관련된 측면에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구간을 설정하는데 설정을 어디서 할 것인가 라는 기준, 설정 기준이라고 쓸 거 그랬나? 어디서는 뺄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 실증 연구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선 점증 구간은 왜 있어야 됩니까? 하면 근로의욕을 끌어올린다는 효과가 강해요. 그래서 다시요. 여기 보시면 점증 구간은 근로의욕을 끌어올리는 측면이에요. 올려 이렇게요. 일해 해가지고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채찍을 때리면서 증가하면 보조금도 그만큼 더 주는 거예요. 이 고원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더 하던 안 하던 보조금액이 똑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공평성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원 구간은. 그러니까 점증 구간은 효율성에 초점이고요. 일을 안 하니까 일을 해 하고 이제 밀어서 일자리로 보내는 거야. 그리고 일을 더 열심히 할수록 당근을 더 주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약간 효율성 측면이 강한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약간 이제 보조금을 점차 줄여주면서 약간 공평성인데 근로 의욕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그냥 공평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보조금을 거의 뭐라고 할까? 출구 전략이라.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빼줘야 되잖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래서 요거는 슬슬 빼주는 거다. 그래서 요 앞에 노랑이인 점증과 고원 거기에 초점 맞춰서 좀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 구간을 얼마나 올리고 구간을 얼마나 길게 할 것인가 이거는 뭐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간마다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세 번째 EITC도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는가 그것도 사실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재원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래? 이렇게요.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EITC 저소득 계층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다른 고소득자한테 세금 누진세를 받게 되면 그쪽 측면에서 또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일반적으로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걸 꼭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EITC도 아직 출제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한 이 정도 해서 그림만 그리고 대체효과, 소득효과 하는 것만 해서 제가 봤을 때 끝나요. 시험 문제 아직.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이 정도에서 끝날 텐데 근데 이제 조금 그냥 더 한번 들어갔어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복잡해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 아셨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한번 그런 게 있었군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효과 검증해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런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실시했는데 야 이거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거요. 효과가 있어? 요거요. 이거는 보리아스 책에 새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통계 관련된 건데 통계학 얘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늘상 지난번에 계속 얘기하는 거 있잖아. 어떤 경제적인 이게 노동경제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효과를 물어보는 거거든. 최저임금제 실시했을 때 정부가 저소득층을 보장해 줬을 때 요즘 이슈가 되는 기본 무슨 국민 기본 재난소득 같은 걸 줬을 때 그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할 때 그걸 판단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경제학에서 많이 했어. 그 정책을 실시하기 전과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하는 거죠. 정책을 실시하기 전과 후를 같이 비교하는 거야. 내가 3기 수업을 들었더니 실력이 더 일치월장 올라갔나? 이러면 효과가 있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나는 들었는데 또 이렇게 잘 좀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기를 하다 보니까 전범 막 다루다가 스트레스만 받고요. 그냥 차라리 그냥 1, 2기 연기나 복습할 것 효과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리고 물론 이제 남 얘기 듣고 너무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 남하고 여러분과 우리가 늘 얘기할 때 달라요. 가끔 보면은 요즘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합격했네요 라고 하는데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그 합격한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체력과 똑같은 IQ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면 그 방법이 적절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응시자들의 능력도 똑같아야 돼. 우리는 상대평가를 하니까. 그럴 경우에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익숙하게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거 그냥 믿고 가세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냥 딱 결정했으면 그냥 그 선생님 믿고 그냥 쭉 가세요.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뭐 어떤 문제가 뜰까 걱정되는데 그거는 뭐 사실 강사분들도 맞출 수 없어요. 누구는 맞췄고 누구는 틀렸다? 살짝 운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뭐. 그거는 그냥 자기가 전범위를 다 해야 되는데 뭐 강약 조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쭉 믿고 가셔야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믿어야지 합격을 하게 되지. 이 경쟁이 2차는 되게 치열한 거 아시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면 그럼 이거는 뭐 게임에선 들어가기 전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사 제가 점수도 박하게 매길 수 있는데 점수가 좀 안 좋다? 제가 얘기했잖아 계속. 제 수업 들을 때 점수가 50점대 초반 50점대 밑이었는데 막판 그냥 이렇게 착 해가지고 진짜 이 60점 넘어가지고 합격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분은 또 이제 운도 좋긴 했다니까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다 망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망하던 찰나에 자기는 덜 망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얘기했는데 3번 답은 아예 쓰지도 못했다니까? 3번 답을 모든 수험생이 다 망한 거야. 1, 2번만 썼대, 열심히.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1, 2번은 잘 썼고 3번은 다 같이 망했고 그래서 60 넘었어요. 그러니까 3번을 다 날리면 60점 넘을까요? 못 넘을까요? 절대 네번인가요? 아니야, 넘은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거는 그런 특이한 상황이니까 나는 또, 그게 또 착각하면 안 되지. 난 3번 못 썼는데, 남들은 다 잘 썼는데, 혼자 못 썼으면 그냥 그거는 50점대 초반이에요. 그냥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팔랑귀가 되면 안 돼. 그냥 이거는 우리 완전 경쟁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몇 명 없어. 그럼 상대방의 전략도 중요해. 근데 이거는 2차 시험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부터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뭐 우리가 노동법도 어렵고 뭐 자꾸 민법도 어려워지고 아마 선택 과목도 어려워질 텐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2차 인원수를 좀 줄일 수 있는데 아직은 또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완전 경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해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냥 그걸 갖고 진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커트라인 딱 봤더니, 어이구, 뭐 전체적인 평균 그렇게 하면, 그럼 약간 이제 그것도 운인 거지. 그럼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농사를 사는 거고, 안 되면,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못한 건 아닌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많구나. 뭐, 그렇게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많다는데, 뭐. 그럼 또 그걸 받아들이고, 1년 더 할지 말지 또 그걸 고민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제 남은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은 기간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가지고 자꾸 뭔가 뭐 또 자료를 찾으러 다니고 뭐 하고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하던 거 쭉 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비포 앤 애프터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EITC를 했을 때 효과가 있나 없나? 특히 여기 보시면 주 목적이 뭐였습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목적이 그것도 있지만 그게 주 목적은 아니야.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야.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을 일터로 끌어내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통 효과가 있냐 없냐를 많이 비교하는데요.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는 얘기는요. EITC에 대한 그 적용을 받지 않은 집단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EITC에 대한 효과, 이제 적용을 받는, 그걸 이제 처리를 했다 해서 처리 집단이라고 해요. 처리 집단, 트리트먼트, 어떤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제 집단은 그대로 가고 이제 처리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봤더니 효과가 있냐 없냐.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거기다 넣어놨는데요. 자, 처치 집단하고요, 통제 집단을 봤어요. 근데 밑에 통제 집단은요, 자, 밑에 표를 살짝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요 통제 집단은 거기 보니까 EITC 발효 이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2.9였어요. 근데 EITC에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거기 보시면 그 밑에요. 95.2네요. 죄송해요. 영향을 안 받았으니까 95.2 이렇게 되고요. 95.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EITC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이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지. 이 전체 EITC를 받는 사람들은 비중이 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대로 그림을 그리려면 원래 이렇게 그려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노동시장의 그림이 이렇게 크고요. 여기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돼서 대부분이 안 받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 여기 끝에 조금 위치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 대상자가 되면 어떻게 이게 망하기 직전인 거죠. 다 빈곤한 상태니까 원래 대부분은 여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통제 집단은 이렇게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EITC에 대상되는 사람들은 처치 집단, 이렇게요. 거기 보시면은, 네, 처치, 72.9에서 75.3으로 늘었어요. 72.9에서 75.3으로 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비교하는 거야. 아, 요거 컨트롤 했을 때 요거 간에 보니까 거기 2.4%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약간 여기서 여기 빼고 뺀 차이를 여기서 여기 빼고 여기서 여기 빼고 그 차이를 또 뺀 걸 그 이중차분이라 하는데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근데 말은 혹시 나오면은 그냥 이중차분을 이용해서 그럼 그냥 그거는 좋긴 하겠죠. 근데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말은 그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 여기 엄한 사람 이렇게 뽑았어. 막 섞어가지고 이 사람 나와 했더니 이 사람 나왔어. EITC에 적용한 사람 이 사람 나와 했어. 뭐야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었잖아. 이건 뭐야?
엄한 걸 데려와가지고 두 개를 비교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학교를 1년 더 다녔을 때 효과뿐만 아니라 노동의 이민 효과 할 때 무슨 코호트 효과 할 때도 쓰고 늘상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서 비교 대상을 엉뚱한 걸 갖고 비교하게 되면은 뭐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밖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대상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에 보시면 임금 격차 관련된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768페이지 우리 책에 보시면 거기 넣어놨고요. 그걸 조금 분량을 줄여가지고 해설에 거기 넣어놨으니까 그걸 보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살짝 한번 봐볼게요. 문제 3번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노경에 관련된 중요한 토픽들을 다 아우르는 문제니까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문제 3번 이렇게요. 임금이 왜 격차가 발생하는가?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의 격차가 발생해서 고임금 시장이 있고 저임금 시장이 있으면 저임금 시장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기업이 움직여가지고 고임금 시장으로 가요. 그러면 당연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게 된다고요. 근데 임금이 다르면 동일 노동이 아닌가 보지. 첫 번째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첫 번째 줄에 균형 임금 격차라는 말 한번 살짝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과도기적 임금 격차라는 거 나와 있어요. 과도기적 임금 격차는 약간 아직 완전한 장기 균형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임금 차이를 감소시키는 노동자가 이동이 되는 거야. 현재는 아니고. 그럼 다시요. 균형 임금 격차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지금 균형 상태야. 균형 상태는 뭐라고요? 임금이 더 이상 움직일 만한 요인이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 쭉 보시면은요. 물이 있는데 여기 칸막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물이 이렇게 이게 많은 정도로 이렇게 고여 있어요. 즉 균형이야. 뭐냐면 물을 아니면 균형이라고 얘기하면 물을 여기다가 부어요. 이렇게 부어요. 물을 계속 붓는데 구멍이 뚫려서 나가요. 우리 2기 때 끝날 때 자연 실업률 정상 상태에서 실업률이 이런 개념이에요.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게 똑같게 되면 여기 물의 수위는 계속 균형 상태가 돼요. 우리가 몸에 불균형이 아니라 균형이면 내가 먹는 거랑 배설하는 게 똑같으면 그냥 일정한 상태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나름대로 균형 상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물을 이렇게 붓고 여기가 구멍 뚫려서 나가요. 그럼 이것도 균형이라고요. 근데 둘 다 균형인데 이 균형에 차이가 발생했다니까 이렇게. 그럼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물이 여기가 높고 낮으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게 같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여기 칸막이가 있는 거야. 칸막이가. 장벽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의 노동시장이 이렇게 이중구조로 나눠져 있는 거죠. 여기에서의 이것도 균형이지만 여기에서도 이것도 균형이지만 여기가 임금이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균형이지만. 그리고 과도기적 임금 격차는 사진을 착각 찍은 거야. 사진을 착각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물이 쭉 해서 완전한 칸막이가 아니야. 이게 뭐 이렇게 삼투압도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물이 이렇게 높고요. 여기가 물이 낮아요. 이렇게. 점차 여기는 이제 물이 점점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고 여기는 물이 점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야. 근데 사진을 착착 찍어보니까 지금 상태는 아직 완전한 균형으로 가지 못한 거야. 지금 상태는 균형으로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말이에요. 과도기라는 게 균형으로 가는 상태예요. 균형으로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예요. 과정 상태에서 발생하는 임금 격차다. 이렇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교과서에 있으니까 또 혹시 알아 뭐 이렇게 하다가 나와버리면 아예 모르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니까 한 번은 들어보시면 아예 뭐지 해서 뭐 대충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균형, 두 번째 줄 균형 임금 격차랑 저임금 일자리로부터 고임금 일자리로 노동이 이동이 이끌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요 상태도 균형, 요 상태도 균형 나름대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떠오르죠? 뭐 내부자, 외부자 그런 걸로도 할 수 있고, 뭐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균형 상태인데 이게 균형으로 가지 못합니다. 과도기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임금 차이는 감소시켜요. 노동 이동이 촉진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장기로 가면 이거는 없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거를 오른쪽에 표로 했는데 고기를 제가 바꾸지 못했네요. 787페이지가 보시면 임금 격차에다가 이제 문제도 냈는데 이질적인 일자리 이렇게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거기 보시면 근로자가 이질적입니다. 이질적인 근로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거는 노동의 공급 측면이고요. 공급 측면이고 이게 노동에 대한 수요 측면이죠. 뭐 언제나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해서 풀어나갈 때는요. 낯선 문제가 나올 때는 에라 모르겠다 하면 노동 수요 공급 가지고 풀어나가세요. 아셨죠? 그리고 부분균형 분석 하세요. 그래서 수요 공급해서 모르겠다 하면 두 시장 그려가지고 하고 아니면 좀 뭔가 우리 늘상 하는 것처럼 이게 그림 뒤집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좀 그려보시고 아셨죠? 뭔가 어떤 상태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최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저 앞에 얘기한 것처럼 효율성과 공평성 그걸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이 상태가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는가. 그럼 효율적이면 근데 우리가 정책이라는 팔리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평성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개입하는 게 낫다 뭐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 에렌버그 책 앞에 나온 것처럼 그 정부가 개입했는데 어떻게 삶이 더 나아졌어? 오 나아졌는가 판단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모두가 만장일치로 좋아질 수는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누구는 좋아지고 누구는 나빠졌는데 좋아진 사람의 이득이 나빠진 사람의 이득보다 크면은 그거는 개선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보상의 원리였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팍 쓸 건 아닌데 우리가 정책적인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설명을 딱 끝난 다음에 뭔가 매듭을 좀 지어줘야 되는데 그냥 나열만 하고 그냥 끝 이렇게 하면은 뭔가 허전해요. 그리고 문제 앞에도 의의 같은 거 쓰라는 것도 뭐냐면 바로 들어가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냥 좀 뭔가 이렇게 논술 비슷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 그런 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앞에 그냥 막 들어가긴 좀 그러니까 그냥 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쓸 거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출제자도 조금 혹시 근데 뭐 그렇게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약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시고요. 그다음 거기 세 번째가 노동시장이 이제 불안전한 경우 노동시장 전체잖아요. 불안전성은 이제 노동 정보가 이제 불안전하거나 등등 할 수 있겠죠. 불안전성. 아니 그러니까 모든 내용도 이렇게 막 나열되어 있는 것도 풀어보면 노동수요, 노동공급 두 개 합한 노동시장 이렇게 그냥 끝나요. 자, 노동 거기 보시면 위에 해돈이 임금으로 해놨는데 노동수요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의 쾌적함, 숙련 요구, 효율 임금 교과서 책에 그렇게 좀 마음에 안 들게는 돼 있긴 한데 그렇게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우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질적인 노동자는 인적 자본 근로자의 선호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와 관련된 게 거기 있듯이 해돈임 모형이고요. 여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관련된 게 불안전 정보, 이동의 제약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그 요약 정리된 걸로 한번 봅시다. 해설지 나와 있는 걸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거기 보시면 해설지 13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아, 이것도 저도 익숙해져가지고 진짜 오늘은 시작할 때 제가 딱 1시간만 하고 그래도 여유롭게 이렇게 집에 가면서 강의를 계속 들을까 말까 또 이제 고민하고 근데 가능한 한 어렵지 않아요. 이거보다 이게 좀 어려우면은 이제 공부를 계속 이 정도까지 따라오시려고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래도 전부 다 가능한 한 60점대까지 갈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 60점 금방까지 가면 그거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의 그날 운과 이거에 따라서 뭐 61, 2점 되기도 하고 58점, 59점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는 좀 약간 한 4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시험에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도 있어서 그래요. 공부가 좀 잘 안 되는데 뭔가 잘 버무려 내는 사람은 그 시험에 강한 사람이고 긴장을 너무 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실력보다는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은 뭐 거의 뭐 60, 한 2, 3점 받을 수 있을 정도 해놔야죠. 그래서 떨어져도 60점 정도 나올 수 있게. 약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요 정도에 좀 타겟을 맞춰가지고 하셔야 돼요. 혹시 만약에 3기를 안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1, 2기 잘 준비하신 다음에 3기 문제 같은 거 이렇게
구하셔가지고 한 이 정도는 해설 쭉 보면서 이렇게 되는 건 그 정도까지는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이제 마음 한켠에서는 나중에 힘들고 하다 보면은 특히 또 혹시 동차로 이렇게 되신 분들 내년에 또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마음 한켠에 안 돼요. 독버섯 같이 내년도 있으니까 좀 안 돼요. 그럼 진짜 바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그냥 끝나. 어젠가 뭐 어떻게 봤는데 이세돌이 나와가지고 뭐 뉴스 뭐 길거리에서 유재석하고 뭐 하는 거 봤는데 이창호가 이제 그 바둑에는 거의 전설이거든. 근데 자기가 처음으로 이창호랑 할 때 3판 5판 3승제인데 두 판을 연속 이긴 거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판에서도 딱 판세를 보니까 자기가 이긴 거 같이 보이더래.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한 거지. 와, 내가 제일 존경하는 이창호를 꺾었네 뿐만 아니라 이거 나 진짜 3대0으로 이기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든 순간 그 판 지고 내리 3판 져가지고 2대3으로 깨졌대. 그래서 아니 왜 그랬나 했더니 자기도 뭐 사람인지라 약간 교만의 싹이 썼는데 텄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안 돼요. 그러니까 교만해도 안 되고 미리 좌절해도 안 되고 약간 그 끝까지 아무튼 물건 늘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3기를 안 들을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이상한 문제를 내는 건 아닙니다. 다 우리 봤던 거고 책에 있는 거 내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따라오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시험을 보셔야 돼요. 3기의 장점은 그냥 여기 있는 내용, 정보가 부족해서 못 쓰는 게 아니라니까. 시험장 가보면 되게 레벨 1에 해당하는 그 1기에 해당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모르겠지, 이제. 그거는 뭐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기와 내용과 그림과 이 글재주를 어떻게 버무려서 답안지에 표현해내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시험 봐야죠.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3기 때는 시험 보는 거지, 여기서 뭔가 내가 정보를 더 한다? 아니에요. 굉장히 스트레스 긴장감이거든, 전범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극복해내셔야 돼요. 그거를 6주 동안 해야 되잖아. 아이고, 6주 때까지 사실 저보러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하지, 갈 때마다 행정은 어떤 문제가 나올까? 또 그 다음 갔더니 노동법은 뭐가 나올까? 또 예측하지 못한, 내가 보지 않은 문제가 나왔어. 이렇게 되잖아. 인사는 또 예측한 문제가 나왔는데 썼는데 또 점수가 또 50점대 초반이야. 그럼 이게 뭐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고 이게 막 이렇게 난감한 상황인데,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좀, 그러니까 꼭 시험은 봐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라인 첨삭이 주로 더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어요. 기간 한 이틀 지난 다음 내면 안 되니까 안 돼요. 안 해줄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카페에도 올리신 분인데 자꾸 밀렸는데, 그게 카페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또 이게 컴퓨터를 켜야 되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했을 때는 되는데 그게 좀 자꾸 그래가지고 좀 하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좀 하도록 하세요. 자, 우선 거기 한번 볼게요. 일자리 특성 때문에 나타낸 거, 이거는 크게 제목만 보시면 돼요. 보상임금 격차 이렇게 있어요. 보상임금 격차.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구조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좀 이렇게 분류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자리 특성으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을 제공하는 추가 보수를 말한다.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뭘 얘기하려다 딴 데로 샜냐면, 오늘은 그래서 1시간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늘 1시간 반에서 10시에 끝내는 게 몸에 밴지라, 이거 딱 하면 저절로 10시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그냥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10시에 끝날 것 같아요. 첫 번째 거기 보시면, 부상과 사망 위험, 이렇게 있어요. 야, 네가 자꾸 판사하니까 그렇지, 읽으면 그냥 끝날 거 아니야. 아니요, 판사하면서 여러분들 자꾸 보고 여러분들 따라 쓰고 암기하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뭐 저거 여기 있는 거 도대체 그냥 읽어주면 되지, 쟤 뭐 하는 거야? 그림도 그럼 여기 다 그려져 있는 거 보세요. 우리 경작 수업을 PPT로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빨리 가요. 아마 근데 실력은 안 쌓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접 그리시고 직접 쓰시고 이걸 해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망 위험. 자, 그리고 부가급여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부가급여. 예. 부가급여. 이렇게. 뭐, 부가급여 앞에 개념 좀 써주고 내용 쓰면 좋겠죠? 우리 책에도 있는데, 그거 좀 정리했습니다. 시간당 임금 외에 병가, 유급, 휴가, 의료 또는 보험 이런 거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보상해주는 그것 때문에 일을 더 하게 됩니다. 일자리에 대한 지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일에 대한 자기의 뭐 평생 나의
업으로 삼는다라고 할 때 꼭 돈이 그게 되는 건 아니죠. 내가 돈이 이제 최종 목적은 아니고 돈이 목적이다 하면은 진짜 돈 버는 막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 삶에서는 돈 이외에 여러 가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거기 나와 있는 지위, 명망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으면 대신 뭔가 돈으로 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효율성 임금에 대한 임금 격차 이렇게 있네요. 효율성 임금. 이런 것들은 내용은 잘 아실 거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직 같은 거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도덕적 해이 역선택까지도 나타낼 수 있고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를 좀 감시하는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면 그냥 역발상으로 해가지고 됐어 그냥 긍정적으로 돈을 먼저 더 많이 임금을 주게 되면 더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제 평균 어떤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임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부합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기타 뭐 책에 이렇게 뭐 기타 해가지고요. 요걸 2개 쓰시고 나머지는 몇 개 생각나는 거 쓰시면 돼. 그러면 예전 스타일은 뭐냐면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이질적 일자리 측면에서 3개 정도 나열해서 쓰세요.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요즘은 그런 문제는 좀 잘 지양해요. 옛날에는 교과서도 원서 번역도 없었어요. 주로 우리나라 교수님 책들은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아예 책에 3가지 쓰세요. 2가지 이렇게 쓰면 그거 잘 봤니? 이런 건데 요즘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은 우리 그 보리아스나 에렌버그 책 거기 보시면은 뒤에 연습 문제 같은 스타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면 너무 좀 급진적이야. 우리는 조금 하긴 했지만 그래서 아직은 약간 섞여 있어요. 하이브리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거에다가 요런 정도 좀 해서 목차 머릿속에 암기하는 것도 해두세요. 물론 나중에 행시같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땐 노경 선택자들이 확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요. 행시는 뭐냐면 이런 서론이나 말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산 문제야. 계산해서 답 구해. 답 맞으면 정답, 100점, 틀리면 그럼 꽈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약간 논술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랑은 좀 틀려요. 자, 기타 보시면 노조가 있냐 없냐 그게 이제 하나의 차이가 되고요. 그래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면 경제적 지대라는 말 그렇게 잘 써주시고 보상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해가지고 노조 가입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싸, 아싸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사용자가 차별합니다. 그래서 차별에 대한 얘기를 또 잘 봐주시고요. 다음 시험에서는 우리가 통계적 차별이나 그거 오악한 모형 같은 거 낼 수도 있어요. 안 낼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힘들다니까. 그걸 어떻게 머릿속에 갈고 있어. 그러니까 매번 시험 보기 전에 10분 전에 그런 공식 같은 거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오면 컨닝하지 마세요. 나오면 반성하시고 해야 되는 거지. 잠깐 보면 쓸 수 있는데 안 돼요. 그거는 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실제 시험도 뭐 그렇게 되니까 아무튼 늘 그렇게.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한 30분 전은 이제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그런 연습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정리한 걸 보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긴장감 속에서 착 이렇게 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학원에 와가지고 시험 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집에서 만약에 시간 정해서 하면은 창문 열어놓고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건 시험장 장소랑은 또 다르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칠판에 글 쓰는 것도 보이잖아. 옆 사람은 저렇게 잘 쓰고 벌써 막 페이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한 권 더 주세요. 이 얘기 나오면 아마 그 반에 있는 수험생들은 다 망할 거야. 그러니까 쟤 뭐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거니까. 아무튼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냥 조용히 그냥 손들어서 하시되 아무튼 기업의 규모 이것도 영향을 미치네요. 주로 이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높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근로자의 특성이야. 이거 근로자의 특성.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인적 자본 이거요. 아니 휴먼 캐피털이 축적된 그거 자본의 차이 뭐 내용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호의 차이 있네. 이게 약간 보상임금 격차랑 비슷하죠. 당신은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꺼림직합니까? 괜찮습니까? 저 괜찮아요. 돈만 많이 주세요. 저 위험은 싫어요. 뭐 이렇게 선호의 차이 때문에 임금 격차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눠 있긴 하지만 이게 딱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나눠 있는 건 아니고 서로 믹스되어 있어요. 믹스되어 있으니까 뭐 대기업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교육도 많이 받고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적 교육도 많이 시키긴 하겠죠. 등등등. 또 효율성 임금도 주고 이러니까 중소기업보다 크다. 그러니까 다시요. 시험 문제에 기업 규모에 따라서 임금의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하면은 중소기업에 비해서 대기업은 이런 거 다 나열을 하셔야 되는 거야. 다 아는 걸 써가지고 거기다 껴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목차만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불안전성 이렇게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불안전성. 그래서 첫 번째, 불안전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이렇게 불안전 정보가 이제 노동시장의 정보 때문에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다양한 임금 균형과 고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보를 획득하는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정보를 획득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기 힘들거나 하면 우리가 이거랑 비슷합니다. 다양한 임금, 균형 임금인데 그 상태가 높은데 중간, 낮은데 그 상태, 임금 분포라고 해서 교과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차도 그렇게 놓는데 확 와닿지는 않아서 좀 바꿨어요. 다양한 임금, 그 상태에서의 균형 임금 격차가 존재하고 그 균형에서는 고착되는 거야. 거기서 그냥 변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요. 거기 보시면 임금에 대한 다양한 분포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 분포 단계 임금 수준마다 균형 임금이 존재해요. 그래서 고착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 기간이 있어요. 조정 기간이 뭐냐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지금 현재 과도기 상태에서는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미줄 모형이 바로 그거죠. 시간이 바로바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수요 공급이 이게 불균형이 돼가지고요. 거기 밑에 그림은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기적 임금 격차 이게 그쵸? 조정 기간과 그래서 거미줄 모형 이렇게 해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제약 이렇게 있습니다. 불안전 정보랑 여기 보이시나요? 이동제약 이렇게 썼어요. 자, 그래서 목차, 소목차를 보면 지리적으로 이동제약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임금 수준이 낮은 데서 높은 지역으로 가려는데 이주하는데 비용이 드는 거야. 여기서부터 나 일리 가야지 하는데 장벽을 넘는데 시간과 비용과 뭐 거기 나와 있는 진짜 이사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주 기간 동안 포기한 임금, 내가 이주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 그렇게 되면은 그때 기회비용이 또 발생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우리 학원 처음 오신 분 있어요? 있나? 오랜만에 오셨나? 그러면 불편하잖아. 이거 학원이 뭐 이렇지? 뭐 이러면서 이게 낯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익숙한 데서 하게 되면은, 그것도 사실 편할 텐데, 익숙함과 멀어지네. 가족과 친구들과 헤어지는 슬픔, 익숙함으로부터 멀어지고, 낯선 것으로부터인데, 그것도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그리고 뭐 연공 서열, 연금급여 내가 얼마 이렇게 받기로 했는데 그걸 이연보수형 그거 하는 거랑 비슷하게 이연보수 같은 거 그런 거랑 비슷하게 내가 이렇게 포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게 되고요. 제도적으로 제약되는 게 있겠네요. 거기 보시면 정부가 특정 직업에 대해서 허가제를 실시해가지고 자격이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일자리를 허용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노동조합 아니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자격증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요, 노동조합이 통제하는 도제 프로그램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도제가 이제 스승과 제자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유럽식 해가지고 딱 이렇게 스승으로 사사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야, 너 지도교수가 누구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내 지도교수는 뭐 에렌버그야? 이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노동경제 세계에서는 끝나게 되는 거고, 이제 거의 그런, 약간 미국식은 좀 뭐 그런 거보다는 좀 그렇긴 한데, 약간 유럽식이 더 그런 게 많고요. 그러니까 제자도 이렇게 막 많이 키우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그리고 뭐 조합원에 의해서만 한해서만 이동을 허용하게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에 사회적 이동 제약 넣어놨습니다. 그게 이제 차별이 되는 거죠. 비슷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차별을 여기다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두리뭉실 막 여기저기 딱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나눠지는 건 아닌데 뭐 이런 거 살짝 해가지고 풍부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뭐 경영학에 관련된 뭐 그런 내용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그 마지막에 그래서 소결 쓴 거는 바로 그거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썼어. 쭉 쓰다가 여기서 끝 하고 하면은 뭔가 허전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 소결 결론을 내린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마무리해도 되고 한 3줄 정도 뭐 임금 격차는 크게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나가면 채점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고 나서 뭔가 끝맺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뿌듯함의 미소를 짓고 60점 이상을 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답안지 첫 페이지 딱 넘겼을 때, 이 답안은 괜찮군. 그게 돼야 돼. 그게 안 되면은, 사실은 좀 그래요. 아니면 이제 교수님마다 다르긴 하겠는데, 넘겨보겠죠. 첫 페이지를 딱 하시기보다는 쓱 넘겨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괜찮아 보이는군. 이 느낌을 좀 줘야지 이렇게 좋고. 그럼 이제 그거는 역시 뭐 글씨도 있고요. 앞에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내용을 딱 보면 그래프 같은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쉬는 시간에 뭐하니 하면 요즘은 사실 쉬어도 자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뭘 하고 쉬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취미가 없어졌어. 그래서
뭘 하냐면은 전에 여행 갔을 때 만년필을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만년필 가지고 글씨를 써요. 그렇다고 뭐 이제 한글 쓰진 않고 그냥 뭐 아무거나 영어나 그냥 글씨 있잖아. 캘리그라피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글씨를 조용히 쓰다가 한 페이지 쓰게 되면은 조용히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붓글씨 쓰긴 그렇잖아. 제가 뭐 먹을 갈고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거야. 만약에 공부가 안 돼도요. 야, 밖에 나가서 뭐 할까? 더 안 돼. 그냥 책상에 계속 힘드시지만 앉아 계시고 정 안 되면 책을 베끼세요. 모범 답안 제일 잘 쓴 최고 답안을 조용히 이렇게 따라서 베끼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한 번 베끼면 한 30분, 1시간 정도 베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다시 그럼 또 공부하시고 아, 공부 안 되네. 스트레스 되네. 그럼 어떻게 또 그냥 글씨 연습하시면서 또 그림도 한번 그려서 무차별 곡선 그리고 모양자를 새로 구입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한번 모양자 한번 그래서 각도가 제대로 나오나 한번 보시고 안 나오면 다른 모양자 뭐 있나? 지금은 좀 늦었나?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힘드시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지금은 건강도 중요하지만 한 달 동안은 그냥 끝까지 달리신 다음에 그다음 시험 끝나고 그 다음에는 또 그거 하지 마세요. 미리 또 말씀드리는데 들어가서 뭐 모범 답안이 어쩌고 하지 마세요. 그때는 이제 다 덮어버리시고 푹 주무시고 푹 여행 가면 안 되나?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푹 잊어버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셨죠? 괜히 미련 남아가지고 또 난 이렇게 썼는데 이게 답일까요? 아니 그거는 채점자만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예시답안 갖고 괜히 그런데 소진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요거 파트 3은 좀 가져오시고요. 그거 아닌 파트는 제가 따로 뭐 이렇게 설명 유인물로 드리거나 할게요. 그리고 요것도 있으면 좋은데 요것도 군데군데 쓰긴 할게요. 근데 사실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문제만 쫙 풀고 부연 설명을 해도 그래요. 만약에 여기 그림이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몇 페이지 펼치세요 할 수는 있을 테니까 안 가져오셔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